두 번째 주제는 엄청 안타까운 얘기입니다. 제가 이거를 준비를 하면서 맨날 주말에 미리 해놓거든요. 근데 뉴스 보는데 너무 슬프더라고요. 그리고 중요한 건 제가 보면서 정말 심각하다고 느낀 게 우리나라 소아과 이제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저도 이제 조카가 있는데 조카 아프고 그러면 이제 소아과 가잖아요. 가면은 일단 줄이 앞에 대기 한 30명. 그리고 이제 그 보통 아이가 아프면 부모님이나 이제 애 봐주시는 분이 같이 이제 가주셔야 되는데 병원 가서 웨이팅 기본 3, 4시간 딱 깔고 가다 보니까 애 진료받고 집에 오면 하루가 다 가버리는. 예전에는 그래도 이 정도는 아니었잖아. 소아과가 그래도 제법 많았으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앞으로 소아과가 더 없어질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제가 오늘 한 얘기를 쭉 들어보시면 이 소아과가 아예 없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럴 가능성이 엄청 높아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 할 얘기는 도대체 어쩌다가 이렇게 된 걸까? 이유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지금 실태가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가,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도대체 이게 해결이 될 건가, 그 부분을 보겠습니다. 안타까운 얘기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대전의 한 초등학교 6학년 여학생, 완전 애기죠. 13살 정도 될 텐데 초등학생이 뇌출혈이 생긴 거예요. 근데 응급실 뺑뺑이 돌다가 2주 만에 죽었습니다. 참 너무 근데 이런 사례가 엄청 많아요 최근에. 응급실 뺑뺑이. 그러니까 이 내가 뭐 감기 걸리거나 그런 게 아니라 진짜 뭐 큰 사고를 당했거나 뭐 뇌출혈이거나 갑자기 맹장이 터졌거나 이런 거 119 불러가지고 대학병원에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응급실에. 동네 병원 갈 수는 없잖아 이런 거 갖다가. 근데 응급실에서 날 안 받아줘요. 그럼 다른 병원으로 가래. 그 병원 갔는데 안 받아줘요. 다른 병원으로 가요. 그 병원 갔는데 안 받아줘요. 그래서 구급차에서 죽는 경우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엄청 많아요. 최근에 이런 뉴스 많이 보실 텐데 이게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일단 기사를 보게 되면 처음 두통을 호소한 뒤 119 구급차에서 오르기까지 이미 학교에서 1시간을 보냈다. 안 좋죠. 점점 상태가 안 좋아지고 있죠. 1시가 급했는데 대전 시내. 대전이면 그래도 광역시잖아요. 예를 들어 이게 시골에서 그랬다고 해도 안타깝네 할 텐데 어떻게 광역시급이면 인구가 이제 100만이 넘는다는 얘긴데 이런 데에서 뺑뺑이를 돌릴 수가 있나. 대전 시내에서 어린이 응급 환자를 받아주겠다는 종합병원은 한 곳도 없었다. 구급차에 탄 지 1시간 만에 35km 떨어진 세종 지역 병원으로 이송됐고 긴급 수술을 받았지만 뇌출혈로 2주 뒤에 숨졌다. 도착했을 때는 출혈이 많았고 시간이 지났고 의학적으로 소생 가능성이 이미 없다는 얘기를 들었다.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병원들은 하나같이 어린이 응급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의료진화 시설이 부족하다고 해명했다. 근데 실제로 없대요. 의사가 진짜 없다고 합니다. 저게 어느 정도 심각하다고 하냐면 제가 다른 사례를 많이 봤는데 이런 거예요. 서울에 이제 아산병원 있잖아요. 천호동 옆에 아산병원에서 근무하던 이제 간호사가 있었습니다. 간호사? 병원 근무하는 간호사인 거예요. 그리고 병원에서 근무 중이었어요. 근무를 퇴근하고 집에 있던 상태가 아니라 아산병원 간호사가 아산병원 자기 직장에서 근무 중이었는데 이 간호사가 뇌출혈이 터진 거예요. 저 초등학생이랑 똑같죠. 뇌출혈. 근무 중에 터진 겁니다. 근데 죽었어요. 왜? 의사가 없어서. 정말 충격적이죠. 서울 아산병원에 있는 간호사가 근무 중에 아산병원에서 뇌출혈이 있었는데 수술할 의사가 없어. 아산병원 엄청 큰 병원이잖아요. 우리 거의 빅5 안에 드는 급인데 아산병원에 저거 수술할 의사가 없어가지고 전원을 보냈답니다. 어딜로? 서울대병원으로. 서울대병원으로. 아산병원에 의사가 없어가지고. 큰 병원이잖아요. 근데 서울대병원 전원을 했고 여기서 돌아가셨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지. 그럼 예를 들면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충북이랑 충남 사이에 껴있는 게 이제 대전이고, 충북이라고 이제 아마 청주, 충주 뭐 이런 데 들어가죠. 충북 인구가 한 160만 명 정도 된대요. 많은 거죠. 100만 넘으니까 뭐 적지는 않은 건데 충북에서 어떤 분이 대장이 터지셨답니다. 대장이 터지신 환자분이 있는데 그럼 대장 수술을 할 수 있는 의사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저 대장 터진 분의 대장 수술을 할 수 있는 의사를 충북에서 찾다가 꼬박 하루 동안 못 찾았답니다. 하루 넘게 걸렸대요. 의사를 찾는데. 이게 왜 그런가 봤더니 인구가 160만 명이라고 했죠. 충북에 대장이 터진 환자를 수술할 수 있는 병원이 충북대병원 딱 하나밖에 없대요. 그거 하나밖에 없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충북대병원에 저 수술할 수 있는 분이 한 명이래요. 난리가 났죠. 그러면 우리가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은 맹장 터졌을 때 맹장 수술할 의사가 없을 수도 있답니다. 이거 얼마 안 남았대요. 대장이나 뇌출혈이나 이거 알겠다 이건데 맹장이 터져도 맹장 수술할 의사가 이제 없어질 거래요.
그냥 참는 겁니다. 의사가 없어서. 이렇게 어쩌다가 대한민국이 그냥 여기까지 왔나 참 보면서 어이가 없었는데, 일단 얘기를 더 해보겠습니다. 응급의료 체계 붕괴 위기, 긴급재난 발생하면 사실상 마비다. 의료 붕괴의 서막. 빅5도 소아과, 산부인과 전공의 지원자 0명. 아무도 지원을 안 하는 거예요. 의대 나오신 분들이 소아과 안 가요, 산부인과 안 가요. 아무도 지원을 안 하는 겁니다. 근데 저것도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거든요. 이것도 여러 방면에서 생각을 잘 해봐야 되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그 필수과가 있습니다. 여기 나오죠. 여기 외과, 소아, 청소년과 등 8개 과목 606명의 의사를 모집하는데 지원자가 3명이래요. 606명을 모집하겠다고 공고를 냈는데 지원자가 3명이랍니다. 그럼 이거 경쟁률이 도대체 몇 대 몇인지 계산도 안 되는데 3명이래요. 600명을 모집했는데 3명. 그리고 심지어 서울에 있는 빅5 이제 병원들 있거든요. 뭐 서울대병원이라든지 방금 전에 얘기한 아산병원이나 연대 세브란스 병원이 있고요. 삼성서울병원, 그리고 서울 성모병원. 이렇게 5개를 빅5라고 한다는데 빅5에서도 똑같은 일이 이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지원자가 거의 빵에 가까운, 아무도 지원을 안 하는 거죠. 근데 이거 관련해서도 진짜 생각을 잘해야 되는 게, 얼마 전에 이거 뉴스 보셨어요? 소아청소년과 아예 폐과된 거. 소아청소년과가 폐과됐습니다. 대한의사협회에 이제 소아청소년과가 있거든요. 과가 아예 없어졌어요. 왜? 의사가 없어가지고. 그리고 중요한 건 뭐 다른 문제, 이건 좀 다른 얘기긴 한데, 소아과 의사분들이 엄청 힘들다고 합니다. 악성 민원 때문에. 여기 보면 이게 어느 한 소아과에 붙어있는 이제 그거거든요. 꽃 같은 아이들과 함께 소아청소년과 의사로 살아온 지 20여 년이 됐습니다. 의사분이 쓰신 거죠. 제겐 행운이자 기쁨이었습니다. 하지만 땡땡 보호자의 악성 허위 민원으로 인해서 2023년 8월 5일부로 며칠 전이죠. 폐과암을 알립니다. 타병원 치료에 낫지 않고 피부가 어쩌고저쩌고 했는데 이거 허위사실이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이런 부분 때문에, 악성 민원 때문에 하고 싶지 않다. 소아과 의사를 사명감을 했는데 이거는 못하겠다 도저히 악성 민원 때문에. 이런 게 많이 나오죠. 여기도 보면 남은 수액, 나 지금 뭐 수액 맡고 있는데 지금 가야 되니까 수액 그만 빼달라. 그 다음에 그 남은 수액 계산할 때 빼주세요. 이런 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악성 민원 때문에 또 그렇기도 한 거죠. 근데 저거 하나 때문이라고 볼 수는 없고, 사실 진짜 큰 이유는 이것 때문입니다. 제가 오늘 핵심만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환자 많으면 병원은 망한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환자가 많을수록 망해요. 이게 소아과라고 생각하면 간단하잖아요. 예를 들어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 소아과가 폐원을 많이 해서 우리 애기 데리고 소아과 병원에 간 거예요. 갔더니 환자가 앞에 대기 환자가 막 30명이라고 3-4시간 기다려가지고 이제 우리 애기 진료를 받습니다. 그러면서 나오면서 이런 생각이 들죠. 아니, 소아과가 이게 소비자 입장에서는, 의료 소비자인 우리 입장에서는 이게 오래 기다려서 짜증나고, 의사분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니, 환자가 이렇게 많으면 돈 쓸어 담겠네? 이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돈이 안 된대요. 이게 문제인 겁니다. 돈이라도 되면 하겠죠. 이게 왜 그러냐면은 여기 응급실 뺑뺑이도 사실상 같은 건데, 문제는 의료시장의 가격 상한제라는 겁니다. 가격 상한제. 이게 의료수가 얘기하는 거거든요. 의료수가가 이게 뭐 얘기하는 거냐면은, 환자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뭐 중치를 때우거나 치과 가가지고, 아니면 그냥 뛰어다니다가 뭐 넘어진 거예요. 넘어져서 무릎이 까졌어요. 무릎이 까졌는데 병원 가가지고 약 발라주세요 하고 병원에 간 거예요. 그럼 병원에서 뭐 약 발라주고 소독해주고 밴드 붙여주고 그런 다음에 몇천 원만 내면 되잖아요, 우리는. 그죠? 우리 입장에서는. 근데 의료수가가 뭐냐면, 환자가 의료기관에 내는 본인 부담금, 그게 우리가 내는 몇천 원인 거고, 건강보험공단에서 내가 진료받은 의료기관에다가 급여비를 줍니다. 그게 의료수가거든요. 근데 의료수가가 가입자 단체랑 그리고 건강보험공단이 협상을 해가지고 결정을 해요. 예를 들어가지고 이런 거예요. 야, 어떤 환자가 뛰어다니다가 무릎이 다쳐가지고 무릎이 까져서 병원 오면 이거 가격 얼마? 라고 수가를 그냥 픽스를 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가격 이상 받으면 불법이에요. 이해 가시죠? 예를 들어서 보세요. 정확하게 시장 논리로 간다고 쳐보면, 물론 길 가다 넘어져서 무릎 까진 게 별거 아니죠. 별거 아닌데, 이제 막 갓 의사 된 사람이 진료를 하는 거라, 제가 의사를 이 업계에서, 저는 뭐 타박상 그런 건 사실 별거 아니기는 함에도 불구하고, 제가 의사 우리 쪽 파트에서 정말 유명한 의사입니다. 엄청 잘 나가요. 제 이름 다 알아요. 근데 제가 그걸 진료를 하든 1년차 의사가 하든 똑같아요. 가격이 못 올려요. 왜냐면 그 이상 받은 불법이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원가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가지고 여기 들어가는 인건비도 있을 거고, 간호사 월급 줘야지, 저도 돈 가져가야지, 병원 임대료도 내야지, 뭐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원가라는 게 있을 건데, 예를 들어서 이런 환자를 한 명 볼 때 2만 원의 매출이 생겨요. 예를 들어 환자 본인 부담금이 한 6천 원이고 14,000원이 더해져가지고 2만 원을 내가 받습니다, 의사가. 근데 중요한 거는 이거 한 명 볼 때 원가가 3만 원인 거예요. 그러면 난 환자를 볼 때마다 만 원씩 내 돈으로 메우면서 보고 있는 겁니다. 적자예요, 저게. 근데 저게 파트마다 또 달라요.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거죠. 비급여 시설 개원가로 많이 떠날 것. 이게 뭐냐면은 급여랑 비급여가 있잖아요.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급여 같은 경우에는 건강보험 저기서 이제 의료 수가로 픽스를 해놨기 때문에 이 가격 위로는 못 받아요. 근데 비급여는 더 받아도 되죠. 그 대신 건보에서 안 밀어주고 환자가 돈 다 내야 됩니다. 근데 이런 예를 들면은 이런 건 거예요. 이게 정말 충격적이죠. 제가 이거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한번 보세요. 이게 왜 소아과 얘기가 안 나올 수가 없냐면은 이게 보시면 2023년 하반기 소아청소년과 레지던스 상급연차 모집 결과를 보세요. 이게 지금 나온 거거든요. 순천향대 대천안병원에서 정원 3명 뽑는데 지원자 1명이고요. 성모병원 부산 성모병원에서 2명 뽑았는데 지원자 1명이었어요. 그리고 중요한 건 그 밑으로 제가 내려보겠습니다. 단 한 명도 없어요, 지원자가. 단 한 명도. 256명 채용했는데 모집하겠다고 지원자 2명이에요. 경쟁률이 0.01입니다. 그냥 없어요, 의사가 이제. 근데 이럴 수밖에 없는 게 여기 보시게 되면 여기 나오죠. 왜 하필 소아과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냐면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충곡지역 지원료 소아의료분계 여기 나오죠. 소아과 전문의들의 낮은 수가로 코로나로 인한 진료량 급감, 수익 감소 등으로 더 이상 병원을 운영할 수 없어서 폐과를 선언했다. 소아과의 낮은 수가. 그러니까 결국에는 환자를 많이 봐도 돈이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했을 땐 야, 이 병원 환자 많네 이거 야, 여기 의사분 돈 쓸어 담으시게 돈이 없어요. 그 의사분은 수가가 안 나와가지고 사람을 많이 봐도 돈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것도 비율에 대한 생각을 좀 잘해야 되는 게 여기도 보면 전공의법도 지키기 힘든 열악한 수련 환경, 사명감만으로는 바이탈이 이제 필수과 얘기하는 겁니다. 필수 진료. 예를 들면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과, 영상의학과, 뭐 마취통증의학과 이제 여러 개 과가 있는데 이쪽 과는 못 가겠다는 겁니다. 그럼 보세요. 여기에 대표적으로 들어가는 게 소아과죠. 전공의가 특정 과목, 예를 들어 소아과라고 치면 딱 맞거든요. 소아과에 대한 지원을 왜 기피하나요? 라고 물어보니까 저수가로 인해서 노력에 비해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수가가 안 나오니까 환자를 아무리 봐도 돈을 못 버는데 내가 뭐하러 거길 가냐 이거예요. 그리고 전공의 지원 기피 문제 효과적인 해결책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70%가 기피 과목의 수가를 올려달라. 저렇게 하면 도대체 누가 남아서 뭐 의사가 뭐 봉사단체도 아니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소아과랑 다른 과를 제가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게 되게 이걸 보면 머리에 정확히 이해할 수 있거든요. 지난해 정원 못 채운 전공과목. 다시 말해서 여긴 지원자가 없다는 거예요. 미달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난해 인기가 많았던 전공과목. 여기는 많아요, 지원자가. 모집 인원보다 지원자가 더 많습니다. 그럼 이 두 개를 비교해 보면 되잖아요. 당연히 소아과는 전공을 못 채우기 때문에 소아과는 밑에 있고요. 참고로 2022년 기준이고 이 지난해라고 돼 있기 때문에 2021년 기준입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근데 지금은 이거 다 박살났어요. 더 박살났어요, 이거보다. 이 정도면 양반입니다. 참고를 해주시고. 여튼 소아과, 병리과, 가정의학과, 흉부외과, 방사선 조향학과 안 가요, 이제 사람들이. 근데 재활의학과는 200%입니다. 피부과 많이 가죠? 성형외과 많이 가죠? 영상의학과, 안과, 정형외과 여기 왜 많이 갈까요? 이건 왜 못 가서 안다니까요? 여기는 망했는데 여기는 왜 난리가 났을까?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아까 전에 의료 수가를 얘기했죠? 그럼 급여랑 비급여가 있단 말이죠? 제가 무릎이 까져가지고 하면 그거는 이제 급여예요. 여기서 국가에서 정해놓은 의료수가 이상으로 의사가 돈 받아 먹으면 그거 불법이에요. 이해 가시죠? 근데 비급여로 하고 쳐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쌍꺼풀 수술이 하고 싶은 거예요. 쌍수가 하고 싶어서 성형외과 갔습니다. 그러면은 이거 국가가 떼워줘요, 안 떼워줘요? 비급여는 안 떼워주거든요. 그 대신 의사는 환자한테만 돈을 받아요. 국가한테 돈을 안 받습니다. 비급여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이 가격을 의사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의사 마음대로. 저는 쌍꺼풀 50만 원 해드릴게요. 이런 의사도 있을 수 있는 거고, 아니 저는 500은 받아야겠습니다. 이거 의사 마음대로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급여 항목이 많을수록 의사가 돈을 많이 벌어요.
예를 들어서 흉부외과 같은 경우에 보세요. 흉부외과 막 가슴 열고 대수술 이런 거 많이 하는데 위험하잖아요. 그죠? 목숨을 담보로 한 수업 위험한 수술을 해야 되는데 중요한 건 그게 다 급여기 때문에 의사는 정작 돈을 하나도 못 벌어요. 근데 의사가 하는 수술은 사람 생명 걸고 해야 돼요. 이거 내가 수술하다가 실수해가지고 의료사고 사람 죽어버리면 고소당합니다. 고소 리스크가 있어요. 의사도 사람이니까 그러면 안 되겠지만 최선을 다해도 내가 못 살리거나 뭐 실수를 하거나 그러면 안 되겠지만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환자한테 고소당해요. 근데 중요한 건 난 돈은 못 벌어요. 급여라서 위험한 수술하고 고소당할 리스크가 있는데 돈은 못 벌어요. 근데 한 번 들어가면 수술 8시간씩 해요. 근데 돈이 안 돼. 이거 왜 하냐는 거예요. 이게 정상이 아닌 거죠. 밸런스가 아예 무너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그럼 제가 하나하나씩 설명을 해드릴게요. 얘네가 왜 이렇게 높은지. 그럼 재활의학과랑 정형외과 얘네도 위험한 수술 아닌가요? 실제로 정형외과 같은 경우에는 흉부외과처럼 어렵고 위험한 수술이 많고요. 돈이 안 되는 수술도 많습니다. 근데 재활의학과랑 정형외과 이거 지원율 왜 높을까요? 왜냐면 개원했을 때 저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가보셨죠? 통증 주사 같은 거 있죠? 이거 다 비급여예요. 이거 병원이 받는 겁니다. 우리가 내면 병원이 다 받는 거예요. 이거 수가 없어요, 이거 지금. 통증 주사라든지 아니면 이게 대박인데 도수치료. 예를 들어서 내가 교통사고가 났는데 허리가 이제 뻐근한 거예요.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따가지고 아우 제가 속았는데 이게 좀 허리가 아프다. 그럼 의사분이 뭐라고 해요? 도수치료 3회 받으세요. 라고 하죠. 그럼 도수치료가 이제 뭐 마사지 비슷하게 해가지고 이제 여기 내가 다친 부분 풀어주고 그러잖아요. 그 저기 물리치료사분 오셔가지고 그게 도수치료죠. 도수치료가 비급여예요. 그래서 돈을 엄청 법니다. 정형외과랑 재활의학과가. 그래서 이게 물리치료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이게 말이 많은데 도수치료 해주시는 분이 있죠. 의사는 진료와 진단을 하고 제가 도수치료를 받는 건 의사가 해주는 게 아니라 물리치료사분이 해주잖아요. 그래서 물리치료사분들은 어떤 불만이 있나 또 보니까 제주는 내가 부리고 돈은 의사분이 다 먹는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게 왜 그런가 봤더니 진단이랑 진료만 딱 하고 의사분이 도수치료하라고 이제 물리치료사분한테 보내잖아요. 그럼 물리치료사분이 힘들죠. 그거 얼마나 힘들겠어요. 의사분도 힘들겠지만 하고 나면은 인센티브 같은 걸 준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도수치료 이제 하는 뭐 물리치료사 비슷한 걸 하는데 하루에 5명 도수치료한 거랑 10명 도수치료한 거 달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맞춰서 인센티브를 주긴 주는데 도수치료에서 발생하는 수익의 대부분은 어차피 의사분이 먹는데요. 가져가신대요. 그래서 정형외과가 돈을 엄청 번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또 이제 중요한 체크 포인트는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도수치료가 원래 비싼 거 아시죠? 이거 비싸요. 한 회당 몇만 원 비싸면 10만 원 넘어가거든요. 한 회 받을 때. 근데 우리는 뭐 아파가지고 병원 가면 도수치료를 다 받죠. 왜 그렇죠? 보험에서 실비로 돈 나와요 이거.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내 입장에서는 도수치료 받으면은 내가 돈을 안 내요. 보험회사에서 저거 다 내주니까. 근데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돈을 줘야 돼. 의사분 입장에서는 진단하고 도수치료 받으면은 환자한테 받는 돈이 아니라 결국에 보험사한테 돈을 받는 거기 때문에 환자들이 도수치료 받으세요라고 하면은 그래요 하고 받아요. 예를 들어 보세요. 제가 병원에 갔는데 도수치료 받으세요라고 했는데 3번 받으면 50만 원입니다. 이렇다고 쳐볼게요. 그럼 제가 너무 비싼데요. 저거 안 받을게요. 이러겠죠. 근데 받거든요. 왜냐? 보험사가 돈 주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험사가 여기다 돈을 쏴주는 구조예요. 이게. 그래서 여기가 돈을 진짜 많이 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른 거 한번 보겠습니다. 피부과는 말할 필요가 없죠. 피부 시술 다 비급여면 뭐 클래시스 슈링크부터 해가지고 우리가 받는 피부 시술 리프팅 뭐 다 그냥 비급여예요. 그래서 당연히 피부과는 뭐 돈 많이 벌고요. 그리고 아니면 성형외과 말할 필요가 없죠. 코 성형, 눈 성형 다 이제 비급여고 비싸게 받아도 되니까. 그리고 영상의학과는 궁금해. 안과 먼저 얘기해보면 안과는 뭐 라식 라섹 이런 거 거의 공장이잖아요. 저도 사실 지금 안경이 도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스마일 라식이라고 수술을 했는데 제가 라식 하는데 그 강남역에 수술하러 갔거든요. 수술하러 갔는데 하기 전에 이제 눈에다가 마취 안약을 넣어요. 하신 분들 아실 거예요. 눈에다 마취 안약을 넣으면은 눈에 감각이 없어져요. 마취 안약 넣고 이렇게 누워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 한 10분인가 20분인가 제가 누워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러면 그 어떤 수면방 비슷한데 딱 의자에 누우라고 한 다음에 눈에다가 마취 안약을 넣어주거든요. 그 다음 한 20분 정도 있다가 마취되면은 수술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수면방에 저처럼 이렇게 누워있는 사람 8명 있어요. 공장이에요, 공장. 제가 봤을 때 하루에 거기서 라식 한 300명은 하는 것 같습니다. 그냥 공장이에요, 공장. 그 말은 뭐냐? 돈을 쓸어 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소아과가 쓸어 담는 게 아니라 거기가 쓸어 담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그리고 여기
영상의학과. 영상의학과는 돈을 많이 버니까 당연히 이제 많이 높겠죠. 영상의학과 왜 그러냐면은 영상의학이라고 하면 뭐가 떠오르시죠? CT, MRI, 뭐 초음파, 뭐 이런 거 떠오르시죠? 이게 왜 그러냐면 병원에서 큰 수술을 할 때는 이런 거 다 찍어보잖아요. 그죠? 대학병원에 입원을 해가지고 큰 수술을 앞둔 사람들은 여러 가지 검사를 다 받습니다. 기본적으로 다 아시잖아요? 근데 검사를 받을 CT, MRI 이거 찍죠? 이거 찍으면서 받는 돈이 이게 많이 된대요. 그래서 영상의학과가 높답니다. 그럼 쉽게 다시 말씀드리면 여기는 일단 의사가 되면 돈을 많이 벌어요. 보장돼 있습니다. 여기는 돈을 별로 못 벌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갈리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게 수가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큰 틀에서 보면 두 가지 범위로 나눠서 봐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수가가 현실화가 안 돼 있어서 수가랑 원가를 제가 비교를 해야 된댔잖아요. 이렇게 보면 돼요. 원가 보상률이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내가 의료 수가가 3만 원으로 지금 정해져 있는 상태예요. 예를 들어서 무릎이 까져서 오신 환자분들은 3만 원 이상 못 받습니다. 수가가 3만 원으로 픽스가 돼 있어서. 근데 중요한 거는 이 환자 볼 때 내가 원가가 3만 원이에요. 그럼 이 환자 볼 때 남는 돈 없어요. 그냥 0이에요. 그 원가 보상률이 100이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그럼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원가 보상률이 75라는 말은 이거 무슨 뜻일까요? 원가 보상률 75라는 말은 내가 이 환자를 한 명 볼 때 10만 원이 드는데 실제로 나오는 수가는 7만 5천 원이다. 그럼 나머지 2만 5천 원은 적자예요. 적자입니다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수가 적용되는 그런 게 이제 메이저 수술 뭐 맹장이라든지 이런 거 포함해가지고 응급실에서 이제 응급으로 수술을 하거나 그런 경우에는 수가 적용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본인 부담금이 적죠. 그럼 수가가 정해져 있는데 원가 보상률 떨어진다는 얘기는 응급실이 다 적자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알고 있는 중증외상센터 있잖아요. 뭐 이국종 교수 있는 다 적자예요. 다 적자. 원가 보상률 미만으로 받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구조인 거예요. 대학병원에도 과마다 돈을 잘 버는 과가 있고 맨날 적자인 과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의료수가 현실화가 안 되니까 대표적으로 맨날 돈을 해먹는 과가 중증외상센터 그런 데고 예를 들어서 뭐 크게 다치신 분들 응급실 이런 데서 이제 대부분 적자고요. 그리고 병원에서 돈을 많이 버는 과가 있겠죠. 그럼 많이 버는 과가 못 버는 과 돈을 메워주는 구조예요. 구조가 그렇습니다. 대학병원도. 그러니까 병원 입장에서는 야 이거 근데 굳이 이거 돈도 안 되는 거 해야 되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병원 입장에서는 맨날 완전 그 쉽게 말하면 알턴 2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입장에서는 우리는 진료받을 권리가 있고 의료의 높은 퀄리티의 의료를 받고 싶은데 기본적으로 이제 상대방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보면 그게 좀 어렵다는 겁니다. 원가 보상률 자체가 안 나오는데 무슨 진료를 보냐 이렇게 되는 거죠. 환자 한 명 볼 때 10,000원의 원가가 드는데 진료비는 9,000원이래요. 그럼 한 명 볼 때마다 1,000원씩 적자. 그럼 나는 도대체 자선단체인 건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거랑 묶어가지고 또 얘기가 나오는 게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럼 의사 수를 늘리자. 이런 얘기가 있는데 뭐 이것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근데 의사 수를 늘려도 수가가 이제 정상화가 안 되면 그 부분에서 사실 뭐 의사가 아무리 많아도 가격이 고정돼 있어도 의료 수가를 그 가격 이상 못 받는데 의사 뭐 소아과 많아지면 뭐 어차피 다 적자일 텐데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 문제가 이제 생기는 거고 최근에 있었던 걸 또 보게 되면 당혹간 감추지 못하는 의원급 수가 인상률 역대 최저치 2.1%.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최저임금. 예를 들어 최저임금이 올라가면 병원에서 사람 쓸 때도 임금을 올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물가도 많이 올랐죠. 원재료비 많이 올랐죠. 근데 왜 수가는 안 오르냐는 거예요. 의사들 분들이 이게 열받는다는 겁니다. 아니 이게 현실화를 해줘가지고 원가 보상률 이게 여기까지는 맞춰줘야지. 아니 무슨 최저임금은 1년에 10%씩 올리면서 도대체 왜 의원급 수가는 2%밖에 안 올려주냐. 이거 뭐 땅 파서 장사하라는 거냐. 땅 파서 병원 운영하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뭐 다른 과마다 이제 결렬되는 부분도 있고 그냥 현실화를 하려면 어떤 얘기가 또 있냐면 이런 거예요. 여기에 보면 여기도 보시게 되면 건강보험 의료행위 유형별 원가 보상 수준이 너무 차이가 심하잖아요. 그리고 여기에도 보면 이쪽은 돈을 엄청나게 버는데 이쪽은 너무 못 버는. 그러니까 이게 양극화가 너무 심하다는 거죠. 의사들 과마다 이제 차이가 있어서 이런 경우도 있대요. 예전에 이제 소아과 하시는 분이 소아과 문을 닫고 그냥 피부과 하겠다고 피부과 시술을 어떻게 받는지 그거 배우러 다닌다고 합니다. 그냥 이거 포기한 거예요. 돈이 안 되니까. 근데 이거 하면 무조건 돈 버니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게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하냐면
수가 세팅을 할 때 수가를 좀 현실을 해가지고 이제 뭐 적자는 안 나게 그래도 해줘야 되잖아요. 그걸 세팅을 잘 해가지고 적정 수준을. 그렇다고 너무 높게 잡아버리면은 우리가 내는 본인 부담금도 들고 건보 이제 공단에서 쏴주는 돈도 이제 비싸지기 때문에 우리가 결국에는 건보가 이제 큰 틀에서 세금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생각도 해야 되고 적정 비율을 맞춰야 되고 이쪽 안에서도 뭔가 이제 고통 분담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얘기는 소아과를 기준으로 해서 얘기했는데 지금 소아과만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앞서서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맹장이 터졌을 때 맹장 수술할 의사가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그 대학병원에서 이제 교수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분들이 이제 집도도 하시고 학생도 가르치고 뭐 이런 식으로 하시는데 이분들이 나와가지고 다 병원 차린대요. 병원 차리면 결국에는 이제 동네 병원을 하시게 되는 거고 여기서는 큰 수술을 못 하니까 큰 수술을 할 환자들은 대학병원으로 다시 갈 텐데 이분이 이 수술을 했었는데 이분은 없잖아요. 그럼 이거 수술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뭐 여러 가지 해결 방법이 있을 건데 이거는 뭐 제도적으로 또는 이제 뭐 정치권이나 정부 차원에서나 논의가 좀 있어야 될 것 같고 이게 시간이 빠른 시간 안에 안 되면 정말 심각해질 것 같습니다. 지금도 난리 났어요. 지금 소아과 문 닫는 속도가 엄청 빠릅니다. 소아과가 예전에만 해도 도심에 사시면 광역시급이거나 아니면 시급 정도 되면 차 타고 5분 10분 가까우면 걸어서 5분 10분 사이에 소아과 하나씩 다 있었잖아요. 지금은 차 타고 타지까지 가야 되고 그리고 그 타지에 있는 소아과 병원도 이제 없어질 겁니다. 이게 빨리 해결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 양쪽이 한쪽만 이제 밸런스를 너무 몰아주면 안 되고 뭐 소비자, 의료 소비자인 우리 입장에서도 건강보험공단 입장에서도 의사분들 입장에서도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그 타협점을 빨리 찾아야 되지 않을까. 문제가 심각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